미국의 어느 주택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생겼다며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원.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한국 아이는 이제 어떡하나. 미국의 한 평범한 주택에서는 아직 미성년자로 보이는 한국인 소년이 슬픔에 빠져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경찰차와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소년을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 주민들은 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에 관해 가엾다는 듯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기구한 사연을 지니고 있는 듯한 이 소년은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농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다니엘 박귀남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저에게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미국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는 아주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되어 미국에서 오랜 시간 생활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핏덩어리 같았던 저에게는 어떠한 선택권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랬기에 저는 아주 힘들고 고달픈 유년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사실 저를 입양하신 미국의 양부모님께서는 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미국의 가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패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종종 알려주시곤 했죠. 다니엘,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너가 나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니란다. 너는 분명히 나의 하나뿐인 친아들이야. 그 점은 분명하게 해두고 싶구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하기에 일찍부터 너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다. 미국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자기 보호가 가능한 정도의 자본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아시아 계통인 너에게는 더더욱 그런 힘이 필요할 거야. 물론 처음부터 자본력을 한 방에 갖추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는 찾아야 해. 지금 당장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실행하는 거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어린 시절에 저에게 주기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린 제가 아닌 부모님께서 해주어야 할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 덕분에 일찍이 돈에 대한 개념이 잡힌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고마운 일이었죠. 양부모님은 아마도 우리에게 생기게 될 일들을 일찌감치 예견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무렵 학교에서 시행하는 과학 캠프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이었죠. 양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원하셨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당시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하지만 과학 캠프를 마치고 집 근처에 당도했을 때부터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는 너무나 어수선했고 저녁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빨갛고 파란 형광 불빛들이 온 동네를 기분 나쁘게 밝히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도착했을 때 지독하게 불길한 그 느낌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집에는 경찰들이 출동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인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부모님들은 강도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신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죠.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에서는 아동 보호 서비스 차원에서 저처럼 불의의 사고로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18세가 되기까지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었고 그 덕분에 굶어 죽을 위기는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위탁 가정을 돌아다니던 저는 운이 나쁘게도 폭력적인 사람에게 위탁된 적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그곳에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마트의 식료품을 훔치기도 했고 그러다 잡혀서 주인에게 혼쭐이 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저의 정신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원망스럽고 화가 났죠.
제가 왜 이러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를 미국에 입양시킨 얼굴도 모르는 나의 친부모가 원망스러웠죠. 그런 식으로 방황을 하던 저는 문득 돌아가신 양부모님이 자주 해주시던 말을 떠올리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좀 도둑질이나 하다가 평생 감옥이나 들락거리며 인간 말종이 되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시골 마을에서 가축을 키우는 농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하게 되었죠. 농장 사장님께서는 저의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되면서 언젠가 한번 한국을 방문해서 친부모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너의 그러한 원망들이나 가슴속의 응어리들을 평생 간직하며 사는 것보다는 그나마 해소를 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농장 사장님에게 듣기 전까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고 그러려고 시도조차 할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또 사장님은 저에게 혹시라도 친부모가 저에게 남겨준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면서요. 사실 그런 게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별 생각 없이 간직하던 그것. 그저 원래 내 것이라고 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라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꼬부랑 글씨가 적혀진 종이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친부모가 한국인이었기에 한글로 적힌 글자였겠죠. 내 친부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라는 존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왜 나를 미국으로 버린 것일까?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다고 여겼지만 농장 사장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분명히 원망스러운 존재였지만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결국 저는 농장 사장님과의 대화 이후 한국인 친부모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심해졌죠. 사장님의 말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응어리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평생 저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증오심과 분노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친부모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어와 한글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고 편지에 적힌 글자 정도는 읽을 줄 아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친부모가 저에게 남겨준 그 편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귀남아. 부모로서 너에게 면목이 없구나. 지금은 너를 비록 머나먼 이국 땅으로 보내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너를 찾을 거다. 그때까지 악착같이 버티고 반드시 만나자.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쓴 것처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날려 쓴 편지 내용을 읽은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내용도 짧아서 편지라기보다는 메모에 가까웠죠. 그런데 참으로 웃긴 일입니다. 이제야 한글을 겨우 읽을 줄 아는 수준이 된 저였지만 어째서인지 글자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수록 눈에서는 물이 고여왔죠. 그리고 가슴 한켠이 매섭게 저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의 친부모가 완전히 나를 버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편지를 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농장 사장님께서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저를 보내주었죠. 심지어 그동안 일을 잘해주었다며 보너스까지 두둑이 챙겨주었고 꼭 친부모를 찾으라는 응원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제가 비록 어린 시절에는 아사까지 할 뻔하며 힘든 생활을 했지만 돌아가신 양부모님의 조언대로 어디를 가든 목숨 걸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 저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복은 있나 봅니다. 아니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주제에 인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겠군요.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한국을 찾았고 본격적으로 친부모를 찾아 헤맸습니다. 사실 아무런 정보도 자료도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지만 편지지에 적힌 한국의 주소를 바탕으로 처음 방문한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만에 큰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국 농장에서 벌어온 돈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저의 친부모를 찾기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직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저였기에 과거 저를 이곳에 불가피하게 입양을 보낼 정도라면 한국이라는 곳은 보나마나 후진국의 모습일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사실상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나 별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도심에서 살아보지 못한 저로서는 오히려 한국이라는 곳이 더욱 발전한 대도시라는 느낌마저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인들보다 더욱 자유분방하고 편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러다가 돈이 바닥나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갈 비용조차 사라질 것 같은 상황에 부닥치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일을 같이 병행하며 친부모를 찾자는 생각을 했고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곤 농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이 전부였기에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했죠. 그러다가 찾은 일은 다름 아닌 축산 농가의 농장에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이것뿐인지라 한국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만 알아보다 보니 하게 된 일이었죠. 다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주로 서울 쪽에서 돌아다녀야 했는데 서울에는 제가 일할 만한 농장이 없어서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으로 와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왕복으로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여서 신체적으로 조금 힘에 부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축산 농장 사장님 덕분에 저의 이러한 이중고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저의 말에 농장 사장님은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였죠. 자네 말투가 어눌한 것을 보니 외국인인가? 농장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할 수는 있겠나? 한국말이 어눌한 것을 보고 저를 외국인이라 생각한 한국인 사장님은 어딘가 불편하신지 연신 기침을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저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의 일들과 한국에 온 이유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반드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해버린 것인지를 몰랐지만 왠지 그래야만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사장님이 갑자기 울컥 눈물을 글썽거리는 게 아닙니까? 젊은 친구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한참이나 나이가 많은 나조차도 짐작되지 않는구먼. 그래, 친부모님은 서울에서 찾아야 한다고? 그럼 묵을 곳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내가 숙식까지 제공을 할 테니 이곳에서 일을 해보게. 결국 저의 이러한 사연이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사장님은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는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머물며 일이 끝나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참으로 천사 같은 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출퇴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 찰나였기에 사장님의 그러한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만 허락도 없이 사장님을 힘껏 안아버리고 말았죠. 아마도 미국 생활에 익숙했던 저였기에 저도 모르게 그러한 신뢰를 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행동이 사장님에게 신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저는 사장님이 마음을 바꿀까봐 노심초사했지만 웬일인지 사장님은 그저 멋쩍게 한번 웃으시곤 묵을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죠. 저에게 있어서 이 사장님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습니다. 덕분에 한국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에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 서울로 향했으며 밤늦게야 돌아오는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사실 딸랑 편지 한 장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친부모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일지도 몰랐죠. 주소를 찾아가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친부모를 찾아다녔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부모를 찾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죠. 농장 사장님에게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일을 그만두는 저에게 삼겹살 구이와 구수한 된장찌개가 곁들여진 훌륭한 밥상을 차려주시며 소주나 한잔하자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삼겹살 구이에 소주를 한잔하며 좋은 일은 축하하고 나쁜 일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정말이지 맛있는 음식들이었고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친부모를 찾지는 못했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인품과 배려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즐겁고 따뜻하게 기억될 것만 같았죠. 이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사장님은 한국을 떠나는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한 가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유전자 등록을 통한 친부모를 찾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죠. 한국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곳에 등록된 유전자로 헤어졌던 가족들이 상봉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는 말과 함께 웬일인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장님의 표정은 어두워졌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정보였기에 연신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하던 농장에 재취업하여 그곳에서 원래의 생활에 집중했죠.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도 베일에 감추어져 있어서 내심 답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했고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 돌아와 짐 정리를 하는 도중에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더는 저에게 친부모를 찾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는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친부모가 남겨주신 하나뿐인 편지를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모양이었죠. 편지를 잃어버리고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서 그토록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에 그 편지는 있어봐야 무용지물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다급하게 다시 한국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락을 받은 탓이었죠. 안녕하세요. 잃지 않은 유전자가 발견되어서 먼저 다니엘 씨가 친부모님을 찾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진짜로 된다고? 사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농장 사장님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알게 된 정보였는지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해둔 것인데 이렇게 실제로 연락을 받고 보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이 말 그대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찾은 한국의 공기는 1년 전과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조금은 더 차가워지고 매서워진 느낌이 들었죠. 한국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친부모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안내하는 장소가 이상하게 낯이 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자주 가보았던 그런 느낌 말이죠. 혹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친부모의 집. 저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조용해진 이곳에는 낯선 향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 냄새를 따라 들어간 장소에는 누군가의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해당 제사상에 덩그러니 놓인 영정 사진으로 눈을 돌린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죠. 그곳에는 과거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을 주신 한국축산농장 사장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제가 한국에서 친부모를 찾겠다며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방문하게 된 농장 사장님의 집이었고 바로 그분이 저의 친부셨던 겁니다. 제사상을 차려서 의식을 치르고 있던 사람은 제 친부의 동생분이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제가 올 것을 알기라도 한 사람처럼 저를 알아보며 반겨주셨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친부는 저를 입양 보낼 그 당시 찢어지게 가난하여 자신의 목숨조차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가난한 자신들과 같이 있다가는 사람 구실은커녕 굶겨 죽이겠다 싶어서 그러한 선택을 하셨다고. 그 이후로 친부는 이곳에서 농장 일을 하며 자리를 잡으셨고 유전자 등록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그곳에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해놓고 한없이 저의 소식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제가 이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뒤 친부께서는 제가 잃어버린 편지를 발견했고 본능적으로 제가 본인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이미 폐암 말기로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했다고요. 아버지의 동생분에게 저의 존재에 관해 이야기하며 혹시라도 당신이 세상을 뜬 이후에 제가 이곳을 찾아온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아버지는 늘 저를 생각했노라고.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으시다고. 미안하다고. 아버지는 제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저의 기구한 사연을 들으시며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입양 보내야 했던 저를 생각하신 걸까요? 그래서 그토록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걸까요? 어쩌면 그 당시에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그런 걸 물어볼 아버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국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분과 힘을 합쳐서 아버지가 하시던 농장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죠. 비록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부자지간으로서 대화를 나누어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마지막에 해주신 삼겹살 구이와 된장찌개 상차림을 잊지 못합니다. 아마도 아버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아버지, 사랑합니다.